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경우요.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심리학 연구팀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이라고 합니다. 5명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5명이 정말 진심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7가지 신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7가지를 아시고 나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오래된 친구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건지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마지막에 이 7가지를 한 번에 관통하는 핵심 원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 하나만 알고 계시면 세상 모든 관계가 달라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전에 한 가지 놀라운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고령자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시는 분이 약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꼴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진심이 아니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어도 진심이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시면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사람의 진심을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도록 설계돼 있어요. 진화심리학에서는 이걸 진실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확률이 50%여도 약 67%의 확률로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3번 중 2번은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서로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진실 편향 때문에 진심이 아닌 사람의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 진짜 보고 싶었나 보다 하고 믿어요. 바빠서 못 만나 라고 하면 진짜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행동은 진실 편향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가 전부 행동에 관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시면 우리 뇌의 진실 편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만나자고 하면 자꾸 피하는 사람 주변에 계시죠? 여러분,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요. 안부도 물어봐요. 카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말도 잘해요. 그런데 막상 밥 한 번 먹자, 한 번 보자 하면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꼭 보자.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바쁜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나이가 드니까 다들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거겠지. 그런데요, 이건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대인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만나고 싶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병원 가는 날이어도 오전에 잠깐 만나자 하고 시간을 쪼개요. 반대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애매하게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절의 구체성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진짜 바빠서 못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이 있어서 안 되는데 금요일은 어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대고 동시에 다른 날을 제안합니다. 미안해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거죠. 반면에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은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만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다음에가 대체 언제인지도 안 알려줘요. 범죄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일부러 빼고 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뒤가 안 맞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사람은 사실 만날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연구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범죄 심리 분야에서 진술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핵심은 세부 사항의 양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많아요. 시간, 장소,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디테일이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세부 사항이 부족합니다. 그냥 바빴어요. 일이 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뒤가 안 맞을까봐 무의식적으로 디테일을 줄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일상에 적용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사람의 진심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취소할 때 이유가 구체적인지 아닌지만 보세요.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이 함께 나오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겁니다. 애매한 이유만 나오면 솔직히 만나기 싫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두 번도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3번 이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인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복수님이라고 올해 68이신 퇴직 간호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밥 한 번 먹자고 하면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3번을 제안했는데 3번 다 같은 대답이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직접 물어봤어요. 우리 왜 요즘 안 만나? 하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 바빠서 그래. 다음에 꼭 보자. 또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복수님이 그러셨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고요.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2번째 신호 알려드릴게요. 이건 특히 가족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자꾸 반박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그건 아닌데, 내가 뭘 먹으면 그거 별로야. 내가 어디 갔다 오면 거기 왜 가.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해도 그거에서 뭐하게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고 있다고 해봅시다. 본인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거 효과 없어. 차라리 녹차를 마셔. 내가 아는 의사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노력이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아는 정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 미지근한 물 마시는구나.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먼저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참고로 이런 것도 좋다던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정보를 추가하죠.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과 처음부터 부정하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한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대인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상대에게는 함부로 반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의견이 달라도 부드럽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싫으니까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조심하는 거죠. 반대로 상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지적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상대방 기분이 상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관계가 깨져도 크게 아쉽지 않으니까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본인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하는 것과 무시해서 가르치려 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봐요.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자기 조언을 안 따라도 괜찮아, 네가 결정해 하면서 넘어갑니다. 반면에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끊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거나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식으로 압박하죠.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조언 뒤에 존중이 있으면 진심이고 조언 뒤에 통제가 있으면 진심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내용이에요. 도움을 자주 요청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찮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를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깊이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가 나 요즘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견을 물어본다면요. 이건 상대의 판단력을 믿고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맨날 힘들다, 짜증난다,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감정만 쏟아내고 조언은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 끝나기도 전에 아, 그건 안 돼, 이러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됐어, 그냥 들어만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요. 이건 존중해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을 버리는 곳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창원에 사시는 정혜철님, 올해 72이신 전직 우체국 직원이세요. 35년간 매일 같은 동네를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은퇴 후에 동네에서 같이 바둑두는 친구가 생겼대요. 이 친구가 맨날 전화해서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며느리 불평, 온갖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1시간씩 통화할 때도 있었대요. 처음엔 들어줬어요. 친구니까. 힘들 때 들어주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정혜철 님이 한번 힘든 이야기를 꺼냈대요. 나도 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갈까 하는데 하셨더니 그 친구가 아 그래? 나도 바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1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는 하면서 정혜철 님의 이야기에는 1분도 할애하지 않은 거죠. 정혜철 님이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던 거였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호만스가 정립한 이론인데요. 모든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주면 상대도 시간을 줘야 하고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 주고받음의 비율이 대략 비슷해야 한다고 해요. 꼭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주기만 하는 상황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상대 의견도 존중하고 반대로 힘들 때도 들어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면 안 돼요.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넷째, 자기 기준을 계속 강요하는 사람은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든 옆에 있어요.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안 따르면 화를 내죠. 다섯째, 만남에 대한 시간 투자를 보세요. 시간을 내주는 건 곧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신경학자 듀시엔이 밝힌 연구에 따르면 진짜 반가울 때의 미소는 눈과 근육까지 움직여요. 의례적인 미소는 입만 웃습니다. 이건 평생 경험이 축적된 우리 세대가 오히려 더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꼭 진심인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지? 이런 식으로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를 생각해서 연락했구나. 고마워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연락의 목적입니다. 진짜 보고 싶어서 연락한 사람은요, 구체적인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시간 있으면 같이 점심 먹을까? 아니면 근처에 오게 됐는데 잠깐 볼 수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요. 연락이 목적이 아니라 만남이 목적인 거예요. 반면에 그냥 잘 지내? 하고 끝나는 연락. 그리고 언제 보자고 하면 또 바쁘다고 하는 경우. 이건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는 싶은데 깊이 들어가기는 싫은 거예요. 최소한의 연결만 유지하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유지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유지 비용이 들어요. 시간,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이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려면 최소 2-3시간은 써야 하잖아요. 진심인 사람은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닌 사람은 최소한의 비용만 쓰려고 해요. 카톡 한 줄이 딱 그 최소한의 비용인 거죠. 30초면 보내니까요. 비유를 들자면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해요. 진심인 사람은 매일 물을 줘요. 양은 적더라도 꾸준히. 진심이 아닌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물을 왕창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 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화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버리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한 번 연락하는 것보다 자주, 꾸준히, 진심을 담아 연락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명절에만 선물 보내는 사람보다 진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호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6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이 마지막 신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7번째,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확실한 구별법이에요.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요. 진심인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병원 같이 가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이런 식으로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연락해서 좀 나았어? 괜찮아? 하고 확인합니다. 반면에 진심이 아닌 사람은요. 아이고 힘들겠다. 빨리 나아. 건강 조심해. 이런 말만 하고 끝입니다. 더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산업융합연구 논문을 보면요. 중장년과 노년기 분들의 자아 존중감과 건강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고 건강도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 연구에서 2024년에 발표한 초고령 사회 연구를 보면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고립감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활발하다는 건 자주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도 피상적인 관계뿐이면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진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감이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진짜 여러분 편인 사람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힘들다고 했을 때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요. 이건 구체적인 행동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해서 확인합니다. 저번에 아프다고 했는데 좀 나았어? 이렇게요.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셋째, 안 좋은 소식을 전해도 피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슬슬 피하거든요. 하지만 진심인 사람은 그 부담을 감수합니다. 힘들어도 옆에 있어줘요. 이 3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은 진짜 5명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대로 돌아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인지. 받기만 하는 것보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은 서로 통하는 거니까요.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을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쏟으세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2-3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 하나만 아시면 세상 모든 관계가 달라 보인다고요.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동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없애려고 둘 중 하나를 바꿉니다.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거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심인 사람은 행동을 말에 맞춥니다.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 행동도 그에 맞게 바꿔요. 바빠도 시간 내고 힘들어도 도와주려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불편하니까 행동을 말에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아닌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행동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꿔요. 바빠서 못 만나면서 마음은 늘 함께야. 이런 식으로 멋진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요. 행동을 바꾸는 건 힘드니까 말을 바꾸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7가지를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행동을 보라. 시간을 내주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의견을 존중하는지. 이 4가지 행동만 보시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을 더 중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건 나약해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진심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